네, 안녕하세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이제 좀 아는 얼굴들이고 하니까 조금씩 시끄러워지고 1월 되면 이제 더 시끄러워지고 3월 되면은 더 이제 쉬는 시간이면은 뭐 굉장히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금 등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법.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등기의 종류들을 봤어요. 등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등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기 효력을 보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뭐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요, 등기의 종류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등기 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기입 등기,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이제 기입 등기가 있고요. 자, 기입 등기된 내용이 실체 관계하고 불일치하게 되면 기입 등기가 그럼 빨리 그 등기를 실체 관계에 이제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일치시키는 등기의 종류로서 경정, 변경,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등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하는 이제 주등기, 즉 독립등기에 주등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부기등기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가지번호를 붙여서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러한 등기들은 등기의 종국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우리 효력도 했죠.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니까 종국등기라고 한다. 근데 등기에 있어서는 약간 또 특수한 등기로서 등기 어떤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이제 본등기,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또 가등기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등기가 있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이 등기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하나의 등기,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종류를 보았는데 그 등기를 이제 하는 절차들을 다룹니다. 등기 절차. 어떻게 등기가 이루어지느냐, 그 절차를 다루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다루게 될 텐데,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는 먼저 기입 등기가 되겠죠. 가장 먼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이런 게 기입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입 등기가 되고 만약에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 기입 등기가 중요하고요. 그럼 이때 기입 등기는 이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요. 그러면은 기입 등기의 종류를 보면은 소유권도 등기를 할 것이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할 것이고, 그다음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뭐 전세권도 있고요. 그다음 뭐 여러분 이제 물권법 시간에 하나하나 배우가 될 뭐 지상권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임차권도 이제 등기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임차권, 뭐 저당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이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유권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등기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소유권 등기는 다시요. 물론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도 이제 설정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등기고 소유권 등기를 다시 또 크게 나누면요. 가장 먼저 최초에 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고요.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소유자가 바뀝니다. 즉 주체가 변경이 된다는 거죠. 주체가 바뀌면 그때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갑이 소유하다가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은 주체가 바뀌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도 크게 이제 다시 보존 등기, 이전 등기로 나뉘고요. 그럼 이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뭐 국가에서 수용을 통해서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등기들 절차들을 이제 하나씩 다 다룹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 절차를 다 다룬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게 굉장히 많죠. 이게 다 기입 등기가 돼요. 기입 등기 다 다룬 다음에 그 절차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불일치하면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 또 그 절차를 또 다루고요. 본등기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또 가등기 절차를 다루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개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등기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소유권 등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딱 한 번밖에 안 하겠죠. 처음에 할 때 한 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이전 등기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전 등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자, 우리 여러 가지 등기 절차를 다루는데 우리 제 3장 이제 등기 절차 총론에서 335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그럼 등기 절차 총론에서는 등기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데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등기 절차를 다루고, 뒤로 가서는 개별적인 등기 절차를 다루는데, 이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이제 등기 절차를 다루게 돼요. 그럼 개별적인 등기 절차를 다룰 때는 이 일반적인 등기 절차와 다른 점들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등기 절차를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제3장에서는 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갑과 을이,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법 시간에 반은 민법이라고 했죠. 항상 이제 민법 시간에 보는 그림들이 계속 등기법 시간에 나옵니다. 갑이 이제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물건을 사는 매수인이다. 그래서 갑과 을이 X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를 10억 원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하였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는데 4월 1일 날 이제 매매를 하였고,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때 해주기로 했어요. 이전 등기를. 물론 이제 대금을 이제 지급해야 되겠죠. 이때 대금을 지급하고요. 대금 지급을 하면서 갑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자, 그러면은 최초에 지금 갑 앞으로 최초의 등기가 돼 있으면요. 갑 앞으로 지금 보존 등기가 돼 있겠죠.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이제 최초의 갑이 소유자였다 그러면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항상 과세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등기 원인을 적는다고 했죠.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적지 않지만,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3장에서는요, 바로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것을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념들을 보죠. 만약에 지금 현재는 갑 앞으로만 등기가 돼 있다가, 지금 갑 앞으로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전 등기가 됨으로써 을은 어떻습니까?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이전 등기를 원하는 대로 목적이죠, 이게.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을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예, 등기부상 어떻습니까? 등기부. 우리 등기부만 봤을 때는 을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갑은 드디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당사자가 원하는 이런 등기, 그 목적에 따른 등기를 갖추었을 때, 이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 그 등기를 통해서, 이건 오로지 등기부만 놓고 보는 겁니다. 을도 어떻습니까? 돈을 지급했으니까 돈을 지급하고 10억 주고 샀기 때문에 누가 이득인가는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이득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등기부만 놓고 보면은요. 등기부. 그러니까 돈 대금은 우리가 다루질 않기 때문에 등기부만 놓고 보면은 을은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요. 갑은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권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등기 의무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런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합쳐가지고요.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해요. 등기 당사자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는 기본적으로요. 이제 이 사람들이 용어들이에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다음에 등기 당사자 둘을 합쳐서 등기 장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보게 되면요. 자, 갑이 이 물건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언제 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또 소유권을 언제 이전해 줄 것인가, 또 을이 이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취득할 것인가, 이전 등기를 할 것인가, 이것은 당사자들 자유죠. 사적 자치죠. 자유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등기는 을일과 갑이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할 때 원하는 시기에 얘들이 언제 등기해 주세요라고 해야 등기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직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절차는 가장 기본적으로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등기 절차는 크게 보면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큰 절차로는 먼저 등기를 이제 신청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등기를 우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신청 절차가 나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등기하는 게 아니죠. 등기관이 나와서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면 비로소 등기관이 등장을 해가지고 등기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 절차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 절차는 크게 신청 절차와 실행 절차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청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청하느냐, 신청 절차가 중요하고 실행 절차는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신청 절차보다는 덜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이루어진다 해서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게 될 텐데 신청 절차에서 가장 먼저 테마로는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주의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신청주의. 자, 그래서 먼저 책 보시면요. 등기 절차의 개시,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신청. 그래서 1 보시면 신청주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는 1번 보시면은 당사자 신청주의 가지고 우리가 당사자는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등기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국가기관에 뭔가 등기관에게 이제 등기를 신청할 테니까 우리가 국가기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개인과 개인끼리 뭔가를 요구하면은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럼 국가기관끼리 서로 뭔가를 요구하면 촉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개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다른 국가기관이 등기관에게 뭔가를 등기를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촉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요, 다른 관공서에 이제 촉탁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등기관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에 촉탁이 들어와야만 뭔가 등기를 요구해야만 등기를 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국가기관에 이제 요구하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가끔씩 이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촉탁에 한 등기 대표적인 건 이런 것이 되겠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요.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면요, 세무서장에 이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면 어떻습니까? 계속 안 내요. 그럼 세무서장은 이 토지를 압류 들어오는 거죠. 세금을 계속 안 내게 되면요, 이걸 경매해가지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요, 이 토지를 이제 압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압류를요, 세무서장이 압류하는 게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자기들이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압류 등기. 그래서 다른 사람 사지 말아라 라고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무서장이 어떻습니까? 등기관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 물건 압류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압류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는 거죠. 공문을 보내면은 그 세무서장의 요구에 따라서 등기관이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압류를 하게 되는 거죠. 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기관이 이 사람이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등기관이 마음대로 압류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서장의 촉탁이 들어왔을 때만 압류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류를 됐다가 압류되면 어떻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 내면 어떻습니까? 이제 세무서장이 세금 받았으니까 등기관에게 이 압류 등기 말소해 주세요라고 또 촉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등기관이 또 압류를 하겠죠. 그러니까 압류가 되는 과정이 촉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며칠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이제 세금 냈으니까 세무서장한테 이제 세무서 전화를 하겠죠. 야, 세금 냈으니까 빨리 압류 풀어. 그러면요, 당장 얘들이 풀 수가 없잖아요. 얘들이 또 공문을 보냅니다. 등기소에. 이거 압류 이제 풀어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등기관이 압류를 이제 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어떻습니까? 직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압류 등기들도 어떻습니까?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촉탁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직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의 촉탁이나 이런 일반인들의 신청에서 이루어진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먼저 신청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당사자 신청주의에서 등기 신청은 사건이라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임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신청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밑에 이 관공서의 촉탁은요,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등기소가 아닌 다른 관공서가 되겠죠. 다른 관공서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이렇게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의만 좀 보시면 돼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럼 신청과 촉탁은요, 뭔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등기관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등기는 요구, 어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요구를 해야만이 등기를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촉탁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갑각을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밑에는 촉탁 등기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맨 마지막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원칙은 여기 이런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로서요. 원래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촉탁의 관공서 촉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외적으로요. 등기관이 자기들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쩌다가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예외죠. 자, 이런 예외적인 것은요, 특별히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 촉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이 있으면은 법률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등기관은 법원 산하기관이라고 했죠. 법원 산하기관이요. 그러니까 등기관의 상급기관은 법원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법원에요.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인 등기관에게 명령에 의해서, 즉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상급기관으로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도 있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등기관이 때로는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때 촉탁은요, 나와 대등한 다른 관공서가 요구를 하게 되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보다 상급기관에서 어떻습니까? 요구를 할 때는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명령인 거죠. 대등한 기관에서는 요구를 하잖아요. 명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상급기관에서는 촉탁이라는 말을 안 쓰겠죠. 밑에 하급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는요, 극히 예외적으로요. 이거 나중에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넘기시면은 336페이지 보시면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등기 실행을 거부합니다. 등기관이 거부하게 되면 등기관의 상급기관은 법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그래서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딱 봤더니 어떻습니까? 등기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인데 등기관이 자기 어떤 자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에 상급기관 명령에서 상급기관 법원이 야 등기관 너 왜 등기 안 해줘? 야 빨리 등기해. 이건 뭐예요? 하나의 명령이 오는 거죠.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 등기관이 어떻습니까?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것을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갔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등기관이 자기 권한을 남용한다는 짓을 때 법원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그리고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주면은 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이의신청. 그래서 옆에다 이의신청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써놓으시면 됩니다. 써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밑에 보시면 335페이지에 신청주의에 예외해가지고 1 보시면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때로는 등기들은 직권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권에 의한 등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있죠. 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경정 등기, 넘기시면은 뭐 변경 등기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요. 원칙적으로요.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때로는 직권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다 직권으로 하게 되고 뭐 변경 등기는 다 직권으로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존 등기가 이렇게 있으면 보존 등기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그중에 일정한 내용 요것은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럼 변경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변경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예외적으로 요것들은 그중에 일부죠. 이것은 직권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존 등기라는 과정에서 다만 이것은 직권을 합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고 변경 등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만 이러한 변경 등기는 직권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인 등기 절차에서 다루니까요. 지금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다룰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우리가요, 신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직권으로서 이루어지면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요, 이 지적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적에서는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다 직권으로도 해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 직권을 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등록해버리고요. 등록 전환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해버리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목 변경도 이 사람 신청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지목 변경 해버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에 살 수 있는 것들을요. 대부분을 다 직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법에서는 직권주의라고 했던 것이고요. 근데 등기는 어떻습니까? 신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중에 아주 일부만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등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신청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은 직권주의지만은 등기는 신청주의에 따른다라는 거죠. 신청. 자, 그래서 먼저 큰 테마로서요. 자,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 우리는 인문강의니까 큰 흐름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만 지금은 기억하셔도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얘들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신청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신청은요, 구두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등기소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서면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다든지.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등기가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청이니까. 그럼 이때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나오는데요. 자, 신청 행위가 필요한데 그러면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신청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요. 자, 보죠. 밑에. 등기의 신청 336페이지 보시면은 등기의 신청에서요. 자, 신청에 의해서 신청주니까 신청 행위가 필요한데 이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요.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합니다. 등기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적합한 자격을 줄여가지고 적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격.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아무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냐라는 것은요. 이것은 적합한 자격은 이렇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등기 당사자라고 했죠. 등기 당사자. 등기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등기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등기 당사자 능력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고 그런 자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하다 보면요. 권리의 주체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법인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법인격. 다시 말하면 또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동일한 의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권리 능력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은 어떻습니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 동일한 의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즉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줄여가지고요,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능력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런 자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능력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걸 줄여가지고 민법에서는요, 그냥 어떻게 표현해요? 등기 능력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등기 신청 능력, 이것을 등기 능력 이렇게도 표현하게 돼요. 다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등기 신청 적격,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등기 당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 그 등기 당사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 등기 당사자라는 것은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등기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등기 명의.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등기 명의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등기부에.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될 수 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등기 명의,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들만이 다 등기 신청 적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기 명의, 누가 등기 명의 될 수 있느냐, 이게 나옵니다. 자, 먼저 보죠. 위에 보시면요, 등기 신청의 절차에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했죠. 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건 다 동일한 말이죠.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이 사람만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능력 다 동일한 의미가 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요,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으로 기록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결국은 등기 명의인,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신청 적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서 그러면 누가 등기 신청 적격을 한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때 아무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것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그러면 누가 구체적으로 등기 명의이 될 수 있고 등기 신청 적격이 되냐?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등기 명의인들은요, 그 옆에 권리가 있죠, 권리. 갑이 소유자, 이건 을이 소유자. 만약에 전세권 등기나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등기 명의, 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등기 명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만이 등기 명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 명의는요, 권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등기 명의는 우리 법에서 그 권리 능력이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등기 명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요, 우리 민법에서 정해집니다. 민법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 우리 민법에서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요.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자연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직에 있다가 자연인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자연인 그러면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면은요, 출생에서 어떻습니까? 사망까지를 우리는 생존하고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출생에서 사망까지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자, 그러면 우리 언제 출생했다고 보느냐면요,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이 되면 그때 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기 전에요, 태아인 상태로 있을 때는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는 뭐 생명, 뭐 종교적으로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법적으로는요, 출생하기 전, 모체 밖으로 전부 배출되기 전까지는요, 태아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한 이후에 이 사람을 만약에 살해한다는 자게 되면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근데 태아를 살해하게 되면 이건 낙태죄가 돼요. 그러니까 살인죄하고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아하고요, 사람의 경계를 출생에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생을 해야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인,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태아는 아직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태아 이름으로 뭘 등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출생 전에 있는 태아는 어떻습니까? 태아는 그러면은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을 해야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호흡이 정지되면 이제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망한 자는 더 이상 권리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는요, 그 상속인에게 다 승계가 되는 것이고, 사망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때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자연인은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연인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에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요,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면서도요,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되는 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을 갖는. 대표적인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원래 사람은 아니지만은 법에 의해서요, 인간으로 취급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그 인격, 우리가 보통 법에서 인격 그러면 법인격을 말합니다. 법인격은 권리 능력을 의미해요. 법률에 의해서요, 권리 능력을 인정된 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라고 해요. 그럼 법인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만요, 이제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져요. 법인의 대표적인 것은, 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단체예요.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그 구성원 사람과는 별도로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해 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사람의 단체에게 권리 능력, 따로 구성원인 사람과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사단법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재산이죠. 그 재산의 단체에 특별한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재단법인. 그래서 법인에는 이제 사단법인이 있고 이제 재단법인이 있는 거죠.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은요, 회사죠.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주식회사 이제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단체예요. 자, 삼성전자가 누구 겁니까? 우리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의 것도 아니고요. 누구 거냐? 삼성전자 만든 사람 누구예요? 주주들이죠. 돈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주들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성전자라는 것은요, 이 주주들의 단체를 우리는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삼성전자. 그러니까 주주들이 구성원이 되겠죠. 그럼 주주들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아닌 것도 있어요. 법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주주들의 단체를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구성원과는 별개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독립된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이건 삼성전자가 소유하는 재산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소유하는 재산은요, 삼성전자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들 여기에 이제 이재용, 이건 아직 그쪽에 오노 회장일가겠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해봤자 몇 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100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하고요,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별개죠. 그래서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이제 사단법이 되는 거죠. 사단법인. 자, 그런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이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또 사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 군인회, 경찰 공제회, 그다음에 종친회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사람의 단체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사람의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에게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향 군인에 있으면요, 재향 군인의 소유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은요, 학교법인들이죠. 그러니까 학교 보면 어떻습니까?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게 다 재산이잖아요. 운동장, 건물 이런 거죠. 이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면 이게 재단법이 돼요. 사단법인, 재단법은 우리 깊이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다.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그 구성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한, 권리 능력을 부여한 사단법인과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한 이제 재단법인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 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공시라는 것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죠. 그래서 법인 등기부에서 공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라고 하더라도요, 법인화가 돼 있으면은 사단법인이 되고요. 사람의 단체지만 법인화가 안 돼 있는 것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종친애들이 어떻습니까? 법인화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법인화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화가 돼 있으면 우리는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법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법인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법인화. 법인화 과정을 거친다는 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인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법인 등기. 법인 등기부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법인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되어야 이제 법인화가 된 거예요. 사람의 단체가 법인 등기를 통해서 법인화가 되면은 그때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 이런 법인들도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법인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등기 명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법인도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법인이 직접 걸어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법인을 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그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죠. 법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법인 이름으로.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자는요. 딱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 두 종류만 있고요. 이자들은 등기 명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명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권리 능력이 없지만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자, 요거 어떤 경우냐면요. 법인은 법이니까 법인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고 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실질, 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단체는 단체인데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없는 사단. 실질은 사단인데 법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법인화가 안 됐다는 거죠. 법인화가 안 돼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 있고요. 또는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는 재단이 있습니다. 실질은 사단,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화 과정이 안 됐다는 거죠. 즉,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법인 등기가 되었지 않음으로써 권리 능력은 없는 사단, 재단들이 있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서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권리 능력, 그러니까 사단 법인 아니에요. 그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또 다르게 돼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법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은 아니지만 사단의 실체, 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법인 아닌을 이제 한자로 사용해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렇게도 표현하게 돼요. 다 동일한 말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을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사단의 실질,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요. 대표적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그 사단 같은 경우는 등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단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갑교회가 있습니다. 갑교회. 갑교회가. 갑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설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교회가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요. 이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의 단체예요. 신도들의 단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신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한 명 나가고 들어오는 거와 상관없이 교회는 계속 존속을 하죠. 그러니까 그 구성원의 개성과는 상관없이요. 이 교회가 존속을 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도 어떻습니까? 주주들이 바뀌어도요. 그 삼성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성원의 개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성질, 단체성,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구성원이 항상 바뀌고 변동이 되지만 구성원과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존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도들의 단체로서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가끔 보면은요, 이 교회들이 여기도 이게 저고요. 교회들이요, 법인화가 돼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법인화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교회가 법인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인이죠, 법인.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토지나 건물을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화가 됐을 수도 있고요. 이 신도들이 단체 이 교회가 두 가지가 있죠. 법인화가 됐을 수도 있고, 즉 법인화, 법인 등기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법인 등기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렇게 법인화가 되면은요. 법인화 되면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요. 그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이 투명하게 돼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은요. 그 대표자를 이런 사람 다 횡령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들어왔는데 나간 비용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더라 이거죠.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뒤로 빼먹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은요. 반드시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투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요. 이런 법적 규율을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습니까?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요, 규모가 크면 모를까 조그마한 교회들은요, 이런 인적, 물적인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화가 안 돼 있는 법인들도 있고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인적, 물적 어떻게 해요? 조직이 갖추어져 가지고 투명화를 위해서 법인화가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성한 교회에 세속적인 어떤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걸 싫어가지고 일부러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요.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법인화가 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법인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법인화가 되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단법인이 되겠죠. 사단법이 될 것이고, 법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법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사단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법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사단은 사단인데 법인 아닌 사단. 여기는 사단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 교회 일가 권리력을 갖기 때문에 갑 교회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갑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권리력을 가지니까요. 교회 이름으로 저 토지나 건물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됐을 때는요. 이거는 이 법인 아닌 사단이니까 어떻습니까?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와 건물은 누구 겁니까?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습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토지나 건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법인화가 되면 각 교회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권리를 가지니까. 그러면 이 교회, 법인화가 안 된 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교회는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 것이냐? 주인 없는 것이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신도들이 어떻습니까? 헌금 내 가지고 만든 교회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 자체가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공동 소유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신도들이 이 비법인 사단이 갖는 토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요,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죠. 총유.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했을 때,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있어서 여기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가 소유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각 교회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이 어떻습니까? 신도들이니까 그 구성원이 되겠죠. 구성원이 결국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하는 거죠. 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총이라고 해요. 여러 민법 시간에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는요, 공유, 합의, 총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형이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총유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등기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등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소유는 이거는 갑교회 이름으로, 갑교회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갑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넣습니까? 신도들이요, 저기가 10,000명이에요. 그럼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10,000명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신도들은 소유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신도들 10,000명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한참 등기를 쓰고 있는데 누가 탈퇴를 했대요. 그럼 그 사람 지워야 되겠죠. 한참 쓰고 있는데 새로 누가 가입했대요. 그럼 그 사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도들 10,000명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편의상 등기는 각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도들 전원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요. 이 교회의 토지와 건물 어떻습니까? 갑 교회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갑 교회는 편의상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편의상 갑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뿐인 것이지 이 토지나 건물은 이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다만 편의상 등기를 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어떻습니까? 그 명의로 등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어떻습니까? 등기 명의는 될 수가 있어요. 등기 명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다만 여기도 이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법인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자가 갑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연인 법인과 같이 권리 능력 있는 자들만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 능력이 없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등기 명의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사람은 이런 등기 능력을 갖는 사람은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법인보다 조금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회라든지 또 종중, 우리가 보통 문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문중. 문중을 법에서는 주로 이제 종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종중은 어떻습니까? 종중 땅이 있고 종중이 땅이 없으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한 종중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종중 같은 거가 잘 나가는 종중 같은 경우는 땅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문중 땅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문중은 뭘 우리는 종중 문중이라고 하냐면요.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을 우리는 문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조상을 모시는. 자, 그러면 어떤 문중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중 땅이요. 그 문중이 여기가 을문중이라고 했을 때요. 이것도 사람의 단체죠. 같은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실체.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때로는 이런 문중들이요. 법인화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법인화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죠. 법인화가 돼 있으면 이거는 그 문중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중 이름으로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데 보통 문중들이 법인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요. 이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문중 땅은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문중의 구성원들이 있겠죠. 후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되겠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지만 다만 등기는 후손들이 몇천 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후손들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는 어쩔 수 없이 문중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문중 이름. 문중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했을 때 문중 이름으로 이제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법인 아닌 사단이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른쪽에 보죠. 내용 보시면요. 내용 보시면은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 이것은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자인데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장 먼저 자연인이죠. 자연인. 자연인은 등기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요. 등록이 돼 있으면요. 이 사람 등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가져요. 외국인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 보시면 법인이 있죠. 법인. 그래서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법인화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화된 법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3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 또 어떻습니까? 등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권리 능력은 없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등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요.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이 적격이 부정되는 자로 퇴하는 일단 안 된다는 거죠. 퇴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민법상 조합이 있죠. 조합. 사람의 단체,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의 단체로는 이런 사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합이 있어요. 조합은 뭐냐면요. 이제 민법상 조합인데 여러분이 민법상 조합은요. 조합편인데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다루지는 않고 그냥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다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자, 그러면 조합은요. 동업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을 한 다음에 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주차장 하려면 토지를 사야 되겠죠. 토지가 이게 얼마냐? 한 1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억 정도. 근데 자기가 가진 돈은 총 합쳐가지고 6억 정도밖에 없어요. 6억밖에 없으니까 혼자서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퇴직한 친구를요, 같이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하자라고 하는 거죠. 동업하자는 거죠. 그래서 동업계약을 맺겠죠. 둘이서 동업하자라는 거죠. 너 얼마 있냐 해가지고 동업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2억이 있어가지고 2억을 어째 투자를 하고요. 같이 동업하게 했어요. 근데 10억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2억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자,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자, 이 사람도 그럼 같이 동업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이 또 동업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 또 동업계약을 맺고요. 또 갑과 병 사이에도 동업계약을 맺는 거죠. 동업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다 동업계약을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동업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세 사람이 동업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동업자들의 모임을 뭐 주차장 이름을요. A라는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A라는 주차장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요. 이 동업자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는 동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동업자들의 모임. 이 세 사람의 모임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사단하고 다른 점은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구성원의 어떤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상관없이 교인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개성보다는 이 단체 자체가 독립성을 간다는 거죠. 사람과 달리. 근데 조합은 어떻습니까? 빠져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고요. 나도 동업하자라고 해서 나도 들어오려고 해요. 여기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려고 할 때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같이 동업하려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갑을병 세 사람과 따로따로 다 동업계약을 맺어야 돼요. 맺고 들어오는 것이지 이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개성이 중요한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구성원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성원들의 모임, 이 딱 세 사람만의 모임만 조합이라고 해요. 아무도 여기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탈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 단체성보다는 어떻습니까?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요. 자 그러면 이러면 우리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조합은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사자 모두의 계약 관계. 사단은요. 어떤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가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지키겠다라고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 있는 신도들이 9만 명 있으면 9만 모양에 다 동의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성의 여부에 있어서요.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고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는 조합. 구성원의 개성보다는 단체성이 강하다. 그러면 사단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동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등기를 할 때요. 자 그러면은 조합은 권리 능력을 갖느냐? 조합은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조합 자체. 자 A라는 간판으로요. A라는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이 A라는 주차장 상호로 등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만약 이 토지를요. 그래서 10억을 모아가지고 이 토지를 샀습니다. 이 토지는 누가 사유하는 거냐? 이 간판이 소유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이 또아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이 토지는 또아 주차장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단체성보다는 개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합은 권리 능력을 갖지는 않아요. 조합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단체성도 없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 조합 이름으로는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느냐? 그냥 갑을병이 공동 소유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합의 구성원들이요. 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이것을 우리는 합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합 이름은 조합은 권리를 가질 수도 없고요. 조합은 그냥 갑을병을 부르는 그냥 다른 별명일 뿐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등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을병 세 사람이요. 합의한다.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조합의 구성원들이, 동업자들이 어떤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 민법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돼요. 합유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합유에 있어서는요, 합유,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같은 경우는 A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조합은 등기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조합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합 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구성원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민법상 조합은 어떻습니까? 조합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원들, 동업자들이겠죠. 동업자들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조합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구성원 이름으로. 자, 그런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4번 보시면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농지계량조합, 재건축조합. 이건 좀 다릅니다. 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요. 농업협동조합은요. 등기가 돼 있어요. 그건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가 돼 있지만 명칭만 조합이라고 사용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조합, 농지계량조합, 재건축조합, 농업협동조합 이것은요. 사단의 성질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건축조합이요. 법인 등기가 돼 있으면 사단법이 되는 거고 재건축조합이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민법상 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은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 특별법,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인데 이 재건축조합은 동업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가입해서 오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합원들이요. 재건축조합 할 때 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동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주차장 영업하자, 어떤 슈퍼마켓 하자 해서 동업자들이 동업하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만약에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계약하는 거 아니죠.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재건축 조합 같은 거는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특별법에서 설립된 조합으로서 이것은 민법상의 조합은 아니고요. 그럼 그 조합은 이런 민법에서 말하는 동업자들의 모임이라는 조합의 의미가 아니라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인데 명칭을 조합이라고 사용할 뿐입니다. 사단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재건축 조합이 법인화가 돼서 법인 등기가 돼 있으면 사단법인 어떤 조합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그 재건축 조합이요,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법인 안 돼 있죠. 법인 안 돼 있으면 이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것이지 조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재건축 조합은 법인화가 돼 있으면 사단법인으로서 등기명이 될 수가 있고, 법인화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적격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조합, 아무 말도 없이 조합 그러면은 민법상 조합을 말하고, 민법상 조합은 이것은 조합원들의 합의 등기라지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왼쪽에는 특별법상의 조합은 이것은 법인이라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사단이기 때문에 조합을 명칭을 사용하지만 사단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는요, 하나의 시설물일 뿐입니다. 시설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명의는 등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자, 먼저 서울시립대학이 있다고 해보죠. 저기 청량리 쪽 가면 서울시립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에 토지가 있고 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 토지, 건물은 누구 거냐? 서울시의 것이에요. 서울시. 서울시 거기다가 대학교를 만들면 대학이 되는 거고요. 이걸 대학을 이전해 버리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 버리면 그냥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는요, 그냥 하나의 서울시의 시설물일 뿐입니다. 시설물일 뿐인 것이고, 이 토지는 서울시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등기를 할 때는 그 서울시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서울시 명의로 등기하지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명의. 그러니까 학교 자체는요, 그러니까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국가 이름으로 등기를 하겠죠. 국가 이름으로. 근데 국가의 시설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하나의 시설물일 뿐인 것이지 어떤 사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어떤 독립적인 어떤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겠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다가 그냥 학교라는 시설을 만든 것 뿐이니까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립재단법인이 있죠. 그래서 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재단법이에요. 재단법인 고려중앙학원 이렇게 있죠. 그럼 사립학교 나오신 분들은요, 위에 재단법인이 있죠. 이 재단법인이 어떻습니까? 밑에 초등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중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고등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대학교를 만들 수 있고, 중학교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뭐 여고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사립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들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는 그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들이니까. 그렇죠? 재단법인은 등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명의로는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읍면동리가 있는데요. 자, 요것만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읍면동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러면은 국가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그래서 국가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국가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두 종류가 있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이제 시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시는 광역시, 특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시, 군, 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시는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요, 지방자치단체로서요, 이런 것들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구가 소유하는 토지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군이 소유하는 토지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권리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단위예요. 읍면동리를 보죠. 음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리 이름으로, 동 이름으로, 면 이름으로, 읍 이름으로 여기는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읍 이름으로, 면 이름으로, 리 이름으로, 동 이름으로는 등기를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동이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요,
구의 토지든지 시의 토지든지 국가의 토지인 것이지 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등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특히 이제 동이나 리 같은 경우가 이제 예외적인 것인데요. 동이나 리 같은 경우가 자 이걸 생각해 보죠. 양촌이라는 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원일기에 나왔던 양촌이라는 리가 있어요. 양촌리에서 어떻습니까? 마을 회관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마을 회관을 지었다는 거죠. 마을 회관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을 회관은 건물이죠.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겠죠.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 마을 회관은 누구 것입니까? 마을 회관은 이 주민들이 돈 모아서 걷었으니까 이 주민들이 공동 소유하는 건물이 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1000명이에요. 리도 이게 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TV에서는 몇십 명 안 나오지만요. 그렇죠? 1000명. 1000명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 동이나 리는 조그마한 동이나 조그마한 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양촌리라고 하면은 이 양촌리가 만약에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양촌리 건물이다라고 해서 양촌리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양촌리는 권리를 갖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냥 행정, 그 하부 행정 기관일 뿐인 것이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촌리 주민 전부 이름으로 양촌리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면 결국 양촌리 주민 전부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이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약간 편법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 양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행정 단위로서의 양촌이라는 의미도 갖지만요. 또 한편에서는요.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단체로서의 양촌이 의미도 갖는 거죠. 자,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양촌이는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 주민의 단체의 의미도 갖는다는 거죠. 행정구역으로서의 의미도 갖지만은 단체로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구역으로서는 등기를 못하지만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로서의 의미로 가지게 되면은 양촌이는 뭐가 되버립니까?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단체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예요. 근데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법인화가 안 됐으면 이건 뭐예요? 비법인 사단이 되겠죠.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성질도 같지만은 비법인 사단으로 성질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구역으로서의 동리 이름으로는 등기를 못하지만은 비법인 사단은 등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비법인 사단. 그래서 양촌 이름으로요.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을회관은요. 양촌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때 양촌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때 이 등기 의미는요. 이 양촌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양촌이지 행정구역으로서의 양촌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양촌리로 등기되어 있으면은 이 건물은 양촌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즉 총유재산이 되는 거죠. 총유재산.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자, 동리가요. 동그라미 5번에 있죠. 동리가 단순히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게 되면 이게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단체성을 간다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단체성을 간다는 것은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을 우리는 단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직과 어떤 규칙에 따라서 돌아가면은 우리는 단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양촌이 전원일기에 나와보면 맞습니까? 회장님 따로 계시잖아요. 뭐 총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회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단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양촌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면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반복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이런 거죠. 등기 지정 적격을 가는 사람은 등기 명의인으로서 법인,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 외에도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지역 그 행정구역과 관련돼서 시도나 시군구는 법인으로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지만은 읍면동리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동리가 이렇게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조합에 있어서도 민법상 조합은 따로 등기할 수 없지만 특별법상 조합들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등기 지정 적격에 대해서까지 보았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